빛의 호의, 조혜진, 2013 한국문학.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북적이는 통로에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비행기들이 연착되는 바람에 저마다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나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공항의 통유리 너머로는 눈이 쌓여가는 어두운 활주로와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게 됐다는 듯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귀에만 들리는 멜로디의 볼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듯 했다. 권은을 다시 만난 이후로, 아니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을 기억의 영역에 고스란히 복원하게 된 뒤부터 그 멜로디는 그렇게 종종 긴 세월을 통과하여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오곤 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세계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세계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고 안은 작고 추운 방일 때도 있었고 일요일에 눈 쌓인 운동장일 때도 있었으며 가끔은 약품 냄새가 진하게 밴 병실일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사는 주민은 언제나 권은 한 사람뿐이었다. 1년 전 일산에 위치한 북카페에서 20여 년 만에 권은과 재회했을 때 나는 사실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파주에 살고 있다는 권은을 만나기 위해 일산까지 간 건 오로지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 무렵 신문사와 연계된 시사 잡지사에서 기자로 있던 나는 문화계를 이끌어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도 하나 맡고 있었는데 주로 분쟁 지역 보도 사진을 찍는 젊은 사진작가 권은이 바로 그 주의 인터뷰였던 것이다. 그 주의 인터뷰이였던 것이다. 그날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대체로 인상적이었고 사뭇 감동적인 면도 있었다.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생사를 넘나드는 분쟁 지역에서의 에피소드들에는 하나같이 그녀의 절박한 열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북카페 창밖으로 굵은 눈송이가 날리는 게 보였다. 금방 그칠 눈 같지는 않네. 인터뷰 원고를 저장하며 혼잣말을 하는 내게 권은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죠. 보통의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그녀의 표현이 재미있어 수수께끼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권은은 한없이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북카페를 나온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헐거운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다. 몇 발자국 걷다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을 때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눈을 맞고 있는 권은의 옆모습이 보였다.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같은 우산 하늘에 있는 동안 우리를 둘러쌀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이내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돌렸고 권은 쪽을 다시 돌아보지는 않았다. 돌이켜보면 그 만남에서 그녀가 내게 한 이야기들, 가령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며 태엽과 멜로디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힌트이기도 했다. 심지어 차가운 눈 속에서 꿈쩍도 않고 서 있던 그 모습도 나에겐 하나의 기호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 잊고 지나간 시절을 열어줄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그때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감각은 왔던 순서대로 떠났다. 멜로디가 옅어지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도 지워져 갔고 권은이 서 있던 거리 풍경도 점점이 뒤로 물러났다. 남은 건 아스팔트 바닥에 권은의 코트깃에 그리고 그녀의 신발 위에 내려앉던 하얀 눈송이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송이는 공항의 통유리 너머에서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금세 스며들었다. 공항을 빠져나가 버스를 타고 맨해튼 시내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다. 밤에 네온 사인에 눈이 부셨고 원색의 광고판은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출구 없는 미로에 내던져지듯 대도시 한복판에서 나는 자주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예약해놓은 호텔을 찾아가는 동안 이 휴양한 도시가 누군가의 꿈속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자꾸 추운 방에 혼자 앉아 스노우볼의 태엽을 감고 또 감으며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릴 새도 없이 급하게 잠이 들곤 했던 어떤 외로운 소녀의 꿈. 그런데 이 꿈속은 어째서 이토록 추운 것인가? 일산에서의 인터뷰 이후 권은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아마도 스노우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터뷰 기사를 잘 봤다는 그녀의 전화를 받기 전 나는 조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대형마트 아동 코너에 갔다가 스노우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물에는 권은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조카의 선물을 골라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태엽이 돌아가는 동안 멜로디가 흐르고 눈이 내리는 그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나는 한참 동안 넋놓고 바라봤다. 갈 곳이 없다는 듯 하염없이 눈을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던 권은이 그 세계 안에 있었다. 그제야 나는 그날 거리에서 본 그녀의 모습이 내 마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리게 깨달았다. 의례적인 감사의 전화를 걸어온 권은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제안한 건 그러니 스노우볼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그때껏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사적으로 다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럴 필요성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권은가의 두 번째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헬게 한센의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대해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평생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서울의 연말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았다. 잡지사에서 가까운 을지로 지하철역에서 만난 우리는 그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맥주와 간단한 안주가 나오자 권우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후 보도사진을 찍으러 목사와 선교사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를 따라 시리아의 난민 캠프를 방문할 거라는 이야기였다. 시리아는 오래전부터 내전 중인 국가였고 외국인을 인질로 납치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나는 다시 생각해보라거나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건 전적으로 권은의 일이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사진작가의 필모그래피가 내 간섭으로 바뀌는 상황은 껄끄러웠다. 카메라만 있다면 모든 위험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믿는 그녀의 순박한 열정을 내 멋대로 깎아내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적지 않은 분쟁 지역을 다녀온 전문 사진작가였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을 계획인데요. 나는 괜히 맥주나 거푸 비우며 건성으로 그런 질문밖에 할 수 없었다. 사람을 찍어야죠. 그녀가 대답했다. 전쟁의 비극은 철로 된 무기나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죽은 연인을 떠올리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젊은 여성의 젖은 눈동자 같은 데서 발견되어야 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당신이나 나만큼만 울었을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 그 자체니까.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유려한 문체로 덧붙여 설명하는 그녀를 나는 어리둥절하게 건너다 봤다. 내 표정이 너무 진지했는지 그녀는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한 것뿐이라고 이어 말했다. 헬게 한센이 한 말이죠. 헬게 한센?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기자예요. 분쟁 지역을 다니게 된 것도 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으므로 그 사진 기자가 생애 최초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든 그 영상이 보고 싶어 한동안 여러 독립영화관의 상영 스케줄을 수시로 확인했고 각종 영화 관련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DVD나 파일에 대해 문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는 국내에서 상영된 적이 없었고 DVD나 파일을 판매하는 곳도 없었다. 그녀가 헬게 한센의 유일한 다큐멘터리인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건 일본에서 영화 공부를 하는 친구가 어렵게 파일을 구해 보내준 덕분이었다. 처음에 헬게 한센에 대한 관심으로 보게 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그녀는 알마 마이어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다. 이상해요. 권은이 말했다. 권은의 표현에 따른다면 각기 다른 시대와 역사에서
출항한 배에 탑승한 승객들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알마 마이어와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을 태운 전혀 다른 두 척의 배가 똑같은 섬에서 똑같은 풍랑을 견디며 잠시 표류한 적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알마 마이어에게 편지를 쓰곤 한다고 권우는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어딘지 낯익어서 나는 물끄러미 그녀를 건너다 봤고 어느 순간 그녀와 나의 시선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얽혔다. 그럼 알마 마이어한테서 답장도 받고 그랬어요? 나는 그녀에게서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는 그녀의 빈잔에 맥주를 따라주며 얼떨결에 물었다. 개인 블로그에 쓰고 있어요. 일기처럼. 아, 물론 한국어로요. 어차피 알마 마이어는 내 편지를 받을 수도 없거든요. 이미 2009년에 죽었으니까요. 나는 맥주를 따르다 말고 또 한 번 진지하게 그녀를 건너다 봤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게다가 이미 죽고 없는 여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편지를 써왔다는 말인가. 그녀와 알마 마이어의 겹쳐진 경험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했으나 타인의 내밀한 사연을 섣불리 공유하고 싶진 않았다.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었다. 전국적인 전세난이라든지 30대 중반이라는 우리의 애매한 나이 같은 시시콜콜한 주제로 대화는 이어졌지만 내 마음속엔 권은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응고된 채 남아있긴 했다. 밤 10시쯤 술집을 나와 각자의 길로 돌아서기 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참 수수께끼 풀었어요.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는 곳 말이에요. 그녀는 그게 뭐냐고 묻는 대신 마치 내가 무슨 말인가를 더해주기를 기다린다는 듯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근데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장난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을 한 건데 그녀는 웃지 않았다. 마침 빈 택시가 우리 앞에 와서 섰다. 그녀는 곧 택시에 올랐고 나는 택시 밖에 서서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식상한 당부를 했다. 고맙다고 그녀가 말했다. 카메라. 네? 택시가 곧 출발했으므로 그 뒤에 이어졌을 그녀의 또 다른 힌트에 대해서 나는 듣지 못했다. 작고 추운 방, 그 방에 형광등이 켜진 순간 작동을 멈춘 스노우볼, 그리고 그 방을 나설 때마다 내 시야를 가득 채웠던 주황빛의 허름한 골목골목과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그 방으로 달려갔던 어느 늦은 가을날. 이런 힌트들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눈 쌓인 운동장에 띄엄띄엄 새겨진 발자국처럼 한 걸음씩 천천히 내게로 왔다. 다음 날 아침 뉴욕엔 짙은 안개가 꼈다. 9층 높이의 호텔방에서 내려다본 뉴욕 거리는 물에 잠긴 고대 도시만큼이나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영원이라는 시속 끝에 세워진 허상인 듯 멀게 느껴졌다. 내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비밀들이 잔뜩 숨겨져 있는 길 잃은 채 울먹이고 헤매고 다녀야 했던 권은의 어린 시절 꿈속 도시처럼. 호텔을 나와 맨해튼의 앤솔러지 필름 아카이브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특별 상영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나는 맞게 찾아온 것이다.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던 2008년 만의 사진자료와 사람들의 팸플릿이 놓여 있었다. 팸플릿 한 장을 들고 로비의 구석자리로 걸어갔다. 팸플릿에는 사람들의 감독인 헬게 한센이 2009년 1월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던 구호품 트럭이 피격되었을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헬게 한센은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구호품 트럭의 피격으로 사망한 노먼 마이어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의 어머니 알마 마이어를 통해 역사의 폭력에 맞서는 개인의 가치 있는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자고 생존자는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다. 팸플릿이 구겨지지 않도록 납작하게 잘 펴서 가방에 넣은 뒤 상영관 안으로 들어섰다. 평일 이른 시각이었는데도 객석은 절반 이상 차 있었고 빈자리를 찾아 가방을 내려놓고 앉자 곧 관내의 조명이 꺼졌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한 긴장감이 밀려들었다. 스크린에 영상이 비치고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뜰 때까지도 긴장감은 수그러들지 않아 이내 손끝까지 떨려왔다. 다큐멘터리는 아무런 자막이나 내레이션 없이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라말라의 성원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비추며 시작됐다. 성원벽은 하나의 거대한 앨범처럼 보였고 조악한 한 장 한 장의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떠나온 세상을 고요하게 건너다보고 있었다. 히잡을 쓴 젊은 여성이 한 청년의 사진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정성스럽게 입을 맞추는 장면에 카메라는 오래 머물렀다. 마치 사원으로 오기 전 죽은 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장을 하면서 눈동자가 젖을 만큼 눈물을 흘렸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주문하듯이. 짧지만 강렬한 오프닝 화면이 지나가자 곧이어 구호품 트럭 안이 나왔다. 운전수를 비롯한 6명의 동승자들은 간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트럭이 잠시 쉴 때는 지도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상의를 하기도 했다. 아마도 편집으로 인해 다른 동승자들의 컷이 잘려나간 때문이겠지만 원숏을 받는 사람은 주로 노먼이었다. 내가 찾아본 기사에 따르면 노먼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오랜 기간 회자되었다. 아무리 전시라 해도 구호품 차량은 피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졌다는 것. 그로 인해 퇴직 의사였던 유대계 미국인이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그 트럭에 실려있던 대부분의 구호품은 구 유대계 미국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입한 거였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라마 같은 인상을 주었고 특별한 시사성을 얻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노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그의 어머니 알마 마이어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각종 매스컴은 연일 그녀와의 인터뷰를 시도했고 유대인 커뮤니티를 제외한 각계각층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위로의 말들은 모두 무시했다. 외출을 하지 않았으며 손님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가 노먼의 일로 만난 외부인은 할게 한센이 유일했다. 할게 한센이 그녀에게 보낸 노먼의 마지막 15시간이 기록된 영상. 그리고 그 영상은 훗날 사람들의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였다. 스크린 속에서 알마 마이어는 그 오랜 칩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노먼을 시대의 양심이니 유대인이 마지막 희망이니 하는 수식어로 포장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거창한 수식어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정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건 뭐랄까 나에겐 천진한 기만 같아 보였죠. 알려있다면 알았을 것들을 모른 척 해놓고 나중에야 자신은 몰랐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에 양심적으로 경악했던 그 수많은 비유대인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무기력해졌을 뿐이에요. 무기력한 환멸 같은 거 그런 거였죠. 화면이 바뀌면서 다큐멘터리는 자연스럽게 알마 마이어의 과거를 짚어갔다. 1916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알마 마이어는 유대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딛고 1938년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입단했다. 하지만 1940년 벨기에의 유대인 등용력이 내려지면서 그녀는 오케스트라에서 해고됐고 게토에 갇히거나 수용소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그때 그녀의 연인이자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하던 장이 브뤼셀 외곽에 위치한 사촌형의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 그녀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창문이 없던 그곳은 램프를 켜지 않으면 아침이나 한낮에도 깜깜했다. 가끔은 눈을 뜨고 있어도 꿈속처럼 몽롱하고 아슬한 장면들이 허공에 펼쳐지곤 했다. 그럴 때면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뜨면 어김없이 낯선 거리가 나왔는데 그 거리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은 악기 상점뿐이었다. 조심스럽게 그 악기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 그들은 곧 각자의 악기 앞에 앉아 무가나 행진곡 같은 활기찬 연주를 시작했고 그녀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더할 나위 없이 호의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아픈 건 없다고 살아있는 한 그 모든 아픔은 위로받고 치유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속삭이듯이.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의 연주에 심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눈을 꾹 감았다 뜨면 선율도 단원들도 그들의 미소도 사라지고 없었다. 달콤했던 환영이 사라질 때마다 그녀는 더 외로워졌고 쓸쓸해졌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꿈을 꾸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문득 잠에서 깨면 바람뿐인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기분에 견딜 수 없이 추워지곤 했던 것처럼 2주에 한 번씩 장이 물과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지하 창고를 찾아오긴 했지만
그 무렵엔 누구나 그렇듯 장 역시 가난했으므로 그 양은 보름을 버티기엔 늘 부족했다. 바구니는 가볍고 초라했지만 장은 바구니 밑바닥에 자신이 작곡한 악보 한 장씩을 깔아놓는 걸 잊지 않았다. 빛으로 에워싸인 허공의 악기 상점을 본 날이면 그녀는 바이올린을 꺼내 활이 줄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악보들로 연주를 했다. 조명이 없는 무대에서 관객의 박수를 받지 못한 채 소리가 없는 연주를. 장이 작곡한 그 악보들은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서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던 내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빛이었어요. 그러니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악보들이 날 살렸다고 말이에요. 긴 이야기를 마친 뒤 알마마이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인터뷰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금 웃었다. 어두운 객석에서 나는 얼결에 그녀를 따라 웃고 말았다. 거기 권은 집 맞아요? 문은 열렸지만 그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다.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은 깜깜한 방과 고가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방에서 빛을 발하는 건 둥글고 투명한 스노우볼 뿐이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작고 추운 방에 가게 된 계기는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권은이 연락도 없이 나흘이나 결석을 하자 담임은 반장인 나와 부반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을 불러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부탁했었다. 교무실을 나서자 부반장은 피아노 교습이 있다며 동행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 보니 바로 그 현관문이 나왔던 것이다. 더디게 암수능이 찾아오자 그제야 허름한 외투를 껴입은 채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권은이 보였다. 권은은 곧 몸을 일으켜 형광등을 켰고 형광등이 켜진 순간 태엽이 다 풀린 스노우볼도 작동을 멈췄다.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방이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주전자, 그리고 세면도구가 담긴 플라스틱 대야는 그 방의 많은 역할을 보여주는 듯했다. 온기 없는 그 가난한 방에서 13살의 권은이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나로선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권은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집을 비운다고 했다. 비밀로 해줘. 권은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내밀며 말했다. 난 고아가 아니야. 보호시설 같은 데는 절대 안 가. 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 얼결에 벌컥벌컥 들이마신 물에서는 수돗물 특유의 비릿한 소독약 맛이 났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유리컵을 내려놓고 알았어. 말한 뒤 서둘러 그 방을 나왔다. 다음 날 담임에게는 권은이 아프다고 둘러댔다. 따지고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담임은 내 말에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날 이후 나는 권은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자주 빠져들곤 했다. 권은이 죽는다면 하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어떤 날은 같은 반 아이들이 나 때문에 권은이 죽었다고 수군거리는 환청을 듣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후로 몇 번 더 권은의 방을 찾아갔다. 숨이 막혀오고 환청이 들리는 게 싫어서였을 뿐 대책 같은 건 없었다. 내가 권은의 방에 갖다 줄 수 있는 거라곤 일담한 만화책이나 스무홀에 들어가는 건전지처럼 사소한 것뿐이었다. 너는 어서 가. 나는 괜찮아. 여자애와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게 어색했으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으면 권은은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떠밀곤 했다. 권은의 방을 나와 차도로 이어지는 좁은 내리막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황빛의 전등도 골목 사이로 급하게 사라지는 꼬마들도 공동 화장실의 부서진 문짝과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더러운 변기도 심지어 공터의 환한 짐승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불도저도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 같지 않게 흐릿하게 번져 있곤 했다. 산빛 아래 시멘트와 판자로 대충 지어진 집들은 그나마도 반 이상 헐린 상태였다. 나도 권은처럼 13살일 뿐이었다. 폐허가 되어가는 동네의 외진 방에서 권은이 감당해야 하는 허기와 추위를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었다. 안방 장롱에서 우연히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걸 품에 안고 무작정 권은의 방으로 달려갔던 건 내 눈에는 그 수입 카메라가 중고품으로 팔 수 있는 돈뭉치로 보였기 때문이다. 권은은 내 기대와 달리 그 카메라를 팔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였으니까. 셔터를 누를 때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빗무더기가 흘러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마술적인 순간을 그녀는 사랑했을 테니까. 그런데 셔터를 누른 직후 뷰파인더 속 그 빛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면 권은도 알마 마이어처럼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졌을까? 사진에는 담기지 않은 프레임의 밖의 풍경처럼 그 이야기는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다. 어쩌면 영원히. 권은은 그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로 방 안의 사물들을 찍다가 카메라에 담을 만한 더 많은 풍경을 찾기 위해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다시 다녔다. 학교로 돌아온 그녀에게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권은과 친하다는 인상을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권은은 역시 날 못 본 채 할 때가 많았다. 우리는 결국 친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비밀 하나씩을 지켜주긴 했다. 나는 권은이 고아나 다름없다는 걸 누구에도 발설한 적이 없었고 권은 또한 내가 아버지의 카메라를 훔친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했다. 권은이 친척을 따라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겨울방학을 2주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는 권은의 아버지가 도박장 근처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확실한 건 없었다. 그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권은은 지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알마 마이어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아버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그 방에서 거의 날마다 똑같은 꿈을 꿨노라고.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아서 잠이 올 때까지 스노우볼에 태엽을 감았고 1분 30초 동안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멜로디가 끝나기 직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급하게 눈을 감곤 했노라고. 처음 와보는 낯선 도시를 헤매다가 엄마를 부르며 깨어나는 꿈이었죠. 한 번도 그 레퍼토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쓴 뒤 권우는 잠시 침묵한다. 나도 그녀의 침묵을 지켜준다. 어느 날 며칠이 지난 뒤에야 권우는 다시 블로그를 열고 천천히 쓴다. 어느 날은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이 방을 작동하게 하는 태엽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달라고. 내 숨도 멎을 수 있도록 내 손에 카메라가 들어오기 전까지 고작 그런 걸 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에 이어지는 문장은 권은이 내 앞으로 쓴 단 한 통의 편지에도 비슷하게 반복됐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나를 반장이라고 불렀다. 20여 년 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편지에는 적혀 있었다. 편지 안에서 그녀가 내게 묻는다. 반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 편지 밖에서 나는 고개를 젓는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장, 내가 준 카메라가 날 이렇게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은희, 그 편지가 저장된 날은 그녀와 내가 을지로에서 만나 맥주를 마신 날이었다. 되게 고맙다고 택시를 타고 떠난 그녀는 연말에 서울거리를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서 언젠가 살아있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 이번에는 꽤 쓸모있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1944년이 되어서야 알마마이어는 그 지하 창고를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 알마마이어를 독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장이 이번에도 그녀의 또 다른 탈출을 도왔다. 알마마이어는 장을 따라 스위스로 갔고 스위스 국경 도시에서 그와 헤어졌다. 그때 이미 그녀는 노먼과 심장과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인지하지는 못했으므로 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노먼의 존재를 감지하게 된 건 미국으로 향하는 증기선 3등칸에서 심한 뱃멀미를 하고 난 뒤였다. 1943년 11월 미국의 관문인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한 알마 마이어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그녀에게는 몸의 한 기관과도 같았던 수제 바이올린을 판 것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거처를 구할 수 있었고 노먼을 낳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거짓말처럼 전쟁이 끝나고 5년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장에게 자신의 생존과 노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장은 이미 그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삶이 불안정했다. 그녀는 장의 일상을 또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의에 가까웠다. 헬게 한센이 보내준 영상을 보기 전까지. 하지만 그녀는 노먼이 오랫동안 장의 생애를 멀리서 지켜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노먼은 무려 30년 가까이 뉴욕 외곽에 위치한 타인 정보를 비밀스럽게 수집해주는 비인가 사무소의 고객이었다. 노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무실에 들러 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들었고 간혹 사진을 건네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먼은 정보만 전달받았을 뿐 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편지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의에 동의하진 않았으나 그 선택을 지켜주고 싶었고 세상에는 진실 이외의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7년 노먼은 장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건네받았다. 장의 장례식장을 찍은 사진과 묘지 주소가 적힌 상조회사의 책자 같은 것이었다. 유감이에요, 노먼. 오랜 시간 노먼의 일을 담당해오며 노먼과 함께 늙어온 사무소 소장은 그렇게 말한 뒤 담배 한 대를 보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사무소를 나온 노먼은 주차해놓은 자신의 자동차를 지나쳐 무작정 걸었다. 장벨은 프랑스계 벨기에인, 평생 작곡가를 꿈꾸었으나 단 한 곡도 발표를 못한 사람. 마흔 이후엔 지방의 작은 오케스트라에서조차 밀려났으며 그 어디에서도 독주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무명의 호르니스트. 30년 가까이 제공받아온 그 정보들을 떠올리며 노먼은 그날 이런 다짐을 했다. 그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내 삶에서 재현해주자는 다짐이었죠.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재현해주자는 다짐이었죠.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린 그 일을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보다시피 나도 이제 늙었어요. 더 늙기 전에 나는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기념해주고 싶어요. 노먼이 말을 마치자 고우품 트럭 안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는 동승자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한 뒤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스크린은 서서히 페이드아웃되고 있었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 그리고 관객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듯 강렬한 폭발음이 상영관 안을 가득 메웠다. 객석에 조명이 들어오고 스크린에는 엔딩 크레디트가 한 줄씩 뜨고 있었지만 두 귀는 그 폭발음 너머의 비참한 장면에 닿아 있는 듯 여전히 얼얼하기만 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디트에 올라오는 두 사람의 이름 옆에는 생물 연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노먼 마이어, 그리고 감독과의 인터뷰 이후 2달 만에 자택에서 숨진 알마 마이어였다. 그들의 세계를 작동하게 하던 태엽은 모두 2009년에 멈춘 것이다. 엔딩 크레디트마저 끝난 뒤에도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을 가볍게 쳤다. 뒤를 돌아보자 청소 도구를 든 중년의 흑인 여성이 거기 서 있었다. 그제야 주위를 보니 객석은 모두 비어 있었다. 가방을 챙겨 황급히 건물을 나오자 아침의 안개는 모두 걷히고 뜻밖에도 눈부신 겨울햇빛이 온 거리에 내비비치고 있었다. 나는 빛으로 일렁이는 맨해튼 거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몇 개의 블록과 모퉁이를 지나자 그곳에 눈이 들어왔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리의 모든 햇빛을 빨아들이는 그곳. 악기 상점의 쇼윈도우 쪽으로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악기 상점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엔 바이올린과 호른도 있었다. 권은이 옆에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알마 마이어와 장베른이 각자의 악기를 들어 연주하는 상상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뜬 뒤 빛의 호위를 받으며 이상할 건 없었다. 태엽이 멈추고 눈이 그친 뒤에도 어떤 멜로디는 계속해서 그 세계에 남아 울려 퍼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간혹 다른 세계로 넘어와 사라진 기억에 숨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것 역시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발 아래를 보았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발자국이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다. 몇 걸음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권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일요일 오후 눈 쌓인 학교 운동장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씩 권은에게 다가가자 누군가 남기고 간 발자국에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녀의 자세가 또렷해졌다. 뭐해? 그건 학교로 돌아온 권은에게 내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권은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놀란 얼굴로 날 올려다보더니 이내 뚱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넌 왜 학교에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야? 권은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자기 옆에 앉아보라는 표시를 해 보였다. 내가 주춤하며 옆에 앉자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있는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권은이 말했다. 발자국 안에 빛이 들어있어. 빛을 가득 실은 작은 조각배 같지 않아? 그런가? 여기에도 숨어 있었다니. 뭐가?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 안에서 휙 지나가는 빛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어디에서 온 빛인데? 내가 관심을 드러내자 권우는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껏 신이 난 얼굴로 날 바라봤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장롱 뒤나 책상 서랍 속 아니면 빈병 속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얄팍하게 접혀있던 빛 무더기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일제히 퍼져나와 빛의 채를 감싸주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해서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른 세계를 잠시 다녀오는 것 같은 그 황홀함에 대해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권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악기 상점의 쇼윈도우에 반사되는 햇빛이 오직 그녀만을 비추고 있었다. 빛의 호위, 창비, 조혜진 소설집 수록